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태호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묘비 앞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오열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흙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30년 동안 정말 저희를 찾아다니셨대요. 태호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습니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묘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그 순간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에 사는 47세 김은희 씨의 사연입니다. 아유, 또 새 환자네요. 간병실 휴게실에서 김순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맡을 건가요? 팀장 이미숙이 직원들을 둘러봤지만 모두들 시선을 피하며 각자 할 일을 찾아 바쁜 척했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래요. 중풍으로 입원하셨는데. 아, 남자 환자요? 박혜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남자 환자들 까칠하기로 소문났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 환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고집스럽고 까다로워서 간병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맡을 거예요? 이미숙이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은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은주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 성실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간병사였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환자들도 잘 다루는 편이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괜찮아요? 이번 환자는 좀 특별할 수도 있어요. 이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간병복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환자를 가리거나 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처지에서 일거리를 마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은주는 새 환자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309호실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는데 침대 옆 휠체어에 앉은 환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김은주입니다. 은주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은주는 환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그제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은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도운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차갑했습니다. 마치 은주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휠체어에 앉은 그 노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김태호였습니다. 30년 전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엄마가 죽을 때까지 원망하며 저주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은주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라고? 하. 태호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봤어야지. 3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데?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이 없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태호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은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첫마디가 이런 말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던가요? 혹시라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환자분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은주가 억지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병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식사는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태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하는데요. 약도 드셔야 하고. 약? 누가 약 먹으라고 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태호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팀장에게 가서 다른 환자로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기다리는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선 혈압부터 재볼게요. 은주가 혈압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혈압도 재지 마. 그냥 가라고 했잖아. 태호가 팔을 움츠리며 거부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차가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하고 거칠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무서운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어제 첫날이 어땠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새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은주 씨, 어제 309호 환자분은 어떠셨어요? 팀장 이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았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전 9시 은주는 다시 309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태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주무시는 건 어떠셨어요? 은주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주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드시겠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야. 간병인으로서만 대하면 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자.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은 드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은주가 약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처음으로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내 딸이 맞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네, 내가 찾고 있던 딸 말이다. 태호가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봐라. 태호가 은주에게 내민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은주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한테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니까 있지. 엄마가 너를 데리고 도망갔을 때 이 사진 하나만 남겨두고 갔더라.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늘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태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다녔다. 너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기지 않지? 너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뻔하다.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다른 여자를 따라 나갔다고 했을 거야.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다는 거냐?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태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가면서.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정이 복잡했어. 그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거든. 태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찾아다녔다니. 그리고 엄마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진실이 있었다니. 아버지.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하루아침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 태호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말해주지. 하지만 듣기 힘들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여전히 30년간의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말고도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아버지,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봉투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는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펼쳐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은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태호에게 당신이 끝내 나를 버린다면 나는 은주를 볼모 삼을 거야. 나를 찾아오려고 하면 둘 다 끝장이지. 은주는 앞으로 내 성을 쓰고 살 거야. 당신은 우리를 영영 찾을 수 없을 거야. 이게 바로 나를 배신한 대가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볼모로 삼겠다고 썼다니. 그리고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니. 이게 정말 엄마가 쓴 편지인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사라진 다음 날 우편함에서 찾았어. 태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엄마가 항상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런 편지를 쓴 걸까요? 그건 복잡한 일이야. 태호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하고 나는 그때 많이 싸웠거든. 내가 직장을 잃고 술만 마시고 있을 때였어.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다고요? 그렇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 갑자기 길거리에 내던져진 거지. 태호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는 5살이었고 너희 엄마는 임신 중이었어.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실직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엄마가 임신 중이었다고요? 은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이 있을 뻔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국 유산했어. 그때부터 너희 엄마가 완전히 변했지. 태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유산 후에 너희 엄마는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직장도 못 구해오고 술만 마시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이 편지 하나만 남기고. 은주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글씨체는 분명했지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볼모라니. 그리고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그럼 엄마가 저를 데리고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 것도 그렇겠지. 나를 피해서 말이야. 은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전학도 여러 번 했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호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제가 중학교 때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것 같다. 너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들려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사설 탐정도 고용해보고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어. 하지만 이름까지 바뀌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 은주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놓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 정말로 저를 찾으셨던 건가요? 물론이다. 태호가 처음으로 은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태호는 다시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다를 정도로 많이 만졌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내 딸이냐?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딸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은주도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직장 잃고 술만 마시지 말고 너희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병실 안에는 30년간 쌓인 서로의 그리움과 아픔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3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엄마는 왜 저에게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야.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미워했거나.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30년 만에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호와 은주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차갑고 어색한 기운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면서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은주는 태호의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태호가 처음으로 은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라고만 불렀는데 이름을 부르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네, 아버지. 은주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결혼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태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이었다는 과거형을 썼다는 것을 태호도 눈치챘습니다. 이었다고? 네. 남편이 3년 전에 떠났어요.
은주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아직도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아, 이혼을 했구나.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거구나.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은주는 지갑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2살 아들과 9살 딸의 밝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너를 닮았구나. 태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 외손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라고 했지? 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새벽에 출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은주는 남편의 마지막 날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단순 뺑소니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의심을 받았어요.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금? 네. 남편이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가 보험금을 노렸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범인 취급까지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수군거렸죠.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딸이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어요. 남편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은주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 알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태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스킨십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야, 내 억울함을 내가 끝까지 들어줄게. 아버지. 그리고 꼭 밝혀내야 한다. 내 남편의 억울함도, 내 억울함도.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이런 다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3년이 뭐가 길어? 30년을 기다린 내가 3년쯤 못 기다리겠어? 태호의 말에 은주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버지와 함께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 기록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있지? 네, 집에 모두 보관해 두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나면 같이 보자. 뭔가 실마리가 있을 거야. 태고는 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0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너를 찾지 못해서 계속 마음고생을 했거든.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지. 손자, 손녀도 있고. 외손자, 외손녀예요. 그래, 외손자, 외손녀지. 태호가 다시 아이들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진 속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정말요? 당연하지. 내 외손자, 외손녀인데. 은주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니.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던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뭘 감사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병실 밖에서는 간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309호 병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호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중풍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휠체어에서 벗어나 침대에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은주는 매일 성실하게 간병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주는 태호의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투른 태호를 위해 음식을 잘게 잘라서 떠먹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이런 행동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태호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태호는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30년간의 부재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엄마에게서 널 지켜내지 못한 게 내 죄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아버지의 사과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면서 왜 저를 못 알아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왜 몰라봤다는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계명. 그 이름 때문에 널 못 찾았어. 계명이요? 너희 엄마가 내 이름을 바꾼 거였어. 원래 이름은 은주가 아니라 계명이었거든.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이 계명이었다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김은주라는 이름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태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뒤섞여도 내 얼굴만은 낯설지 않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아버지를 피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진짜로 저를 찾으셨던 거네요. 그렇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태호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최근의 남편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였다고요. 엄마도 남편도 다 떠났다고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주야,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고요. 은주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견뎠어요.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를 지르자 복도에 있던 간병사들이 놀라서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태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주가 다른 간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간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눈물을 닦고 있었고 태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 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곁에 있어주는 거야. 은주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태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을 못 해준 만큼 앞으로라도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은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많지. 내 남편 일도 같이 알아보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태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에 아직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은주가 급하게 달려가서 태호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 태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몸이지만 마음만은 건강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남편 일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다. 내가 젊을 때 형사 일을 한 적이 있거든. 태호의 말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형사였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셨다고요? 그래. 20년간 경찰서에서 일했어.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일을 시작했다가 부도가 난 거였지. 은주는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이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남편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태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은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버지와 함께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감사야. 태호가 은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태호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은주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낯설어했지만 며칠 지나니 금세 적응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약속대로 은주 남편의 사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건 기록부터 보험금 관련 서류, 경찰 조서까지 모든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20년간의 형사 경험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은주야, 이 사고 현장 사진 좀 봐라. 태호가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은주는 그동안 보기 싫어서 피했던 남편의 사고 현장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여기 타이어 자국을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어. 그런데 경찰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네. 그게 중요한 단서인가요? 물론이지. 뺑소니범이라면
보통 그냥 도망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태호는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고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종합해 보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격자 진술서를 보니까 사고 직후에 검은색 승용차가 현장을 떠나는 걸 봤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 차량에 대한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네. 정말요? 그럼 그 차가 가능성이 있어. 내가 옛날 동료들에게 한번 문의해 볼게. 태호는 예전 경찰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록 퇴직했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은주 남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경찰들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중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년 전 남편분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수하려다가 다른 범죄로 먼저 잡혔거든요. 은주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소리를 지르며 태호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았대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비웃었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은 게 진실이었구나. 태호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은주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위였을 텐데. 미안하다. 태호가 사진 속 사위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믿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데리고 떠난 거였다는 걸. 은주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향한 미움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로. 가족끼리 무슨 감사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태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거야. 30년을 못 해준 만큼 더 열심히 할게.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엄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태호, 은주, 그리고 두 아이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경찰이었어요?
12살 아들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쁜 사람들 잡는 일을 했거든. 우와, 멋져요. 9살 딸 지은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 억울함도 풀렸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은주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억울한 누명은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태호는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 아버지. 이제 정말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저도요, 아버지.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뺑소니범이 검거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은주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은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은주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떤 곳인데요? 직접 가서 보면 알 거야. 아이들도 함께 가자. 주말 아침 태호는 은주와 민수, 지은이를 데리고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공기도 맑아지고 풍경도 아름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차는 한적한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집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이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크게 뜨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기억 저편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의 낡은 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담한 전원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시 지었어. 언젠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준비해둔 곳이야. 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벽돌과 빨간 지붕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지은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민수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30년 동안 너희 엄마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준비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고 방도 4개나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당장이라도 입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이 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은주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했어. 혹시라도 널 찾게 되면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이야. 태호는 은주를 거실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마당과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 태호가 창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자신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원도 보러 가자.
태호가 은주와 아이들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 국화,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한쪽에는 그네도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당장 뛰어가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은주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널 붙잡고 싶어. 태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골집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은주가 눈을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살아내요. 은주의 말에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같이 살겠다는 거냐? 네. 아이들도 이곳을 좋아하고 저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태호는 30년 만에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손자, 손녀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호가 은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태호가 고기를 구워주고 은주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시와는 다르지?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렴. 네. 할아버지도 여기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지은이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고기를 받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은주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벗어나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3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집은 새로 지어진 것이지만 그 땅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별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좋은 곳으로 이사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계세요. 당신도 여기서라면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골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시골집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태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환경이 온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엄마의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가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엄마를 찾아뵙는 자리였습니다. 태호도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너희 엄마를 만날 용기가 생겼어.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서 엄마의 묘 앞에 선 순간 은주와 태호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리워했던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주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온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정말로 저희를 찾아다니셨던 거였어요. 은주가 엄마의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정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요. 그때는 너무 힘드셨던 거죠. 태호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엄마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풀린 것 같아요. 은주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태호도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넌 엄마의 상처도 내 잘못도 다 짊어진 채 살아왔구나. 은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엄마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놔라.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볼모로 삼았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의 딸로 살아갈래요. 그 순간 은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부녀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와 지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께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렸어?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은주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특별히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도 찍을 수 있어요? 지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태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지? 은주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 억울함도 풀렸어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이 순간이 현실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의 감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용서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서로 어루만져주며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에 하나가 되어 이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호, 은주, 민수, 지은이. 4명이 함께 찍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4명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들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함께 이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 같다고. 30년의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오해가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